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박진수이기도 하지요. 나이는 50살이 넘었고 여전히 따뜻한 가족 하나 없이 홀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3살 때 버려진 이름도 성도 없던 저를 고아원에서 받아들여 원장님의 성을 쓰고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고아원에서 삶이 팍팍하고 거칠고 힘들었던지라 저는 일찍이 독립해서 평생을 따뜻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기억되는 반평생을 죽지 못해 살았던 때에도 그 날따라 유난히 비가 차갑게 내렸습니다. 제 인생이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빗줄기가 낡은 반지하 방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제 방문을 쉼없이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50살 먹은 외로운 일용직 노동자의 문을 두드릴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땀과 시멘트 가루에 절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섞인 제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가 이 방의 유일한 향기였죠. 오늘도 새벽 5시 구로 인력 시장의 찬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내들이 담배 연기 속에 초조하게 서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곳. 운 좋게 오늘은 철거 현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이고 5층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폐속까지 시멘트 가루가 들어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을 느껴야만 제가 살아있다는 걸 겨우 실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 일당 13만 원. 그걸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2개와 소주 1병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멍하니 깜빡이는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도 저렇게 곧 꺼져버릴 등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그런 인생 말입니다. 소주 한 잔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느낌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이 느낌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차가운 분노를 잠시나마 녹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꾸역꾸역 면발을 삼키고 국물까지 다 마셨을 때였습니다. 또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쇠로 된 낡은 문을 통해 전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찾아올 친구도 안부를 물을 가족도 없는 제게 도대체 누구일까? 혹시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 빚쟁이들인가?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현관문 렌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둡고 일그러진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비에 흠뻑 젖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웬 노파의 정수리였습니다. 바싹 마른 명태처럼 깡마른 몸에 색 바랜 낡은 옷,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문 밖의 노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진수야, 박진수 맞지? 진수, 박진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역시나 싶어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싶어 그 노파를 쳐다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잘못 찾아왔구나 싶어서 얘기를 하니 갑자기 문고리를 잡으며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고아원에서 이름을 말했어야 했는데 최관이 관이라고 하면 맞지? 저는 더욱 경계하며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사기꾼인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 아니면 예전에 내 존재에 대해서 아는 먼 친척이라도 되나? 뭘 벗겨먹으려 찾아왔나? 제 팍팍한 인생에 불쑥 찾아와 좋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차가운 목소리의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지요. 자글자글한 주름이 깊게 파여 그늘이 졌고 겁에 질린 듯한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주 희미하게 기억 저편의 파편 같은 무언가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평생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나다 네 엄마. 내가 네 이름을 박진수라고 지어놨는데.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귓가에선 윙하는 이명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3살 때 다른 남자와 함께 새 출발하겠다며 3살 박이 어린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래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여자. 소름이 돋으며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랄까 아주 불쾌하고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혐오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철컥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무어라 더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아 남은 소주를 병째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술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문 밖의 기척이 계속해서 제 신경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서질 것도 없는 인생인데 이젠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문을 잠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저는 그 여자가 당연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0살 먹은 아들에게 문전박대당한 늙은 여자가 이 차가운 빛 속에서 버틸 재간이 있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문 밖의 빗소리와 그 속에 섞인 희미한 기척만이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렌즈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제 동정심을 구걸하려는 듯한 그 모습 자체가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문 밖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들면 그 여자가 귀신처럼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인력시장에 나가려면 슬슬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그 여자는 밤새 그 자세 그대로 잠이 든 건지
미동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저러다 굳어 죽는 거 아닌가. 아주 잠깐 스치듯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인력시장으로 가는 내내 웅크리고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4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 최씨, 너 일 이따위로 하면 다신 연락 없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거 걷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악착같이 해야지. 하여간 이래서 저런 것들은 안 된다니까. 저보다 한참 어린버린 소장한테 막말을 듣는 것도 이제 익숙했습니다. 감정이 아예 없어졌지요. 벽돌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멍하니 서 있다가 소장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나온 밥도 반 이상을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거기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없으면 오히려 더 허전할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있을까? 설마. 저녁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파리해진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 여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몇 걸음 다가가 그 여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어요. 그냥 가시라고요.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거칠게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바지 가랑이라도 잡을 것처럼 힘겹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제발 며칠만이라도 몸 좀 추스리게 해다오. 너를 보고 싶어서 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럽니까? 당신 같은 사람 받아줄 집 없어. 저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와중에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내쳐야만 했습니다. 천혜고아인 나에게 핏줄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 여겼는데 등 뒤로 들려온 그 여자의 다음 말이 제 발걸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땅이 있다. 너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이랑 땅이 있어. 그거 주고 싶어서 왔다. 제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저런 행색을 한 사람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며칠 전 같이 일하던 동료 김 씨가 작업 중에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나 몰라라 하고 김 씨는 당장 수술비와 어린 자식들 분유값 때문에 죽고 싶다고 제게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월세 내고 나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함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싫어 가족을 안 만든 제게 그 친구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는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듯 더욱 애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다. 정말이야. 그러니 몸 좀 나아지면 은행 가서 다 찾아줄게. 제발.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년에 하나 저 말이 사실이라면 김 씨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뱀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47년간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돈이라는 현실적인 단어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돈 확인되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는. 제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가 제 스스로에게도 칼날처럼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 잠시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제 작은 공간으로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악마와의 거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방에 들어온 후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한 사람이 눕고 나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공간인데 이제는 둘이 숨 쉬어야 하는 감옥이 되어버렸죠. 저는 방 안쪽에 구겨져 있던 낡은 이불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이자 당신과 나는 이 이불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받아들고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 여자가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돌아왔을 때 방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곰팡내와 제 땀 냄새가 아닌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 끓는 냄새였어요.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싱크대 앞에서 그 여자가 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흰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듯한 김치 몇 조각. 제 평생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저녁상이라는 걸 받아본 기억은 없었기에 참으로 낯설기만 했지요. 치워요. 누가 해달랬어요? 밥을 먹어야지, 진수야. 됐다고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나 있을 때는 좀 없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말하며 늘 그랬듯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컵라면을 먹는 동안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유난히 일이 고된 날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집 오고 피곤한 나머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지독한 허기가 저를 깨웠습니다. 위장이 쓰리고 아플 정도였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낮에 그 여자가 차려놓았던 밥상이 랩에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입만 먹을까? 아니야. 쓸데없는 자존심과 배고픔이 속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뇌가 찌르르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라는 것조차 형성되기 이전에 아득한 시절에 맡아본 듯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냄새가 제 모든 감각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된장찌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했던 어떤 느낌의 냄새였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이 남아있을 리 없는데도 제 몸이, 제 혀가 그 맛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려서 못 먹겠네. 저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시장에서 파는 된장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감정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찌개를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깨질 듯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맛을, 그 냄새를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47년간 쌓아온 분노의 댐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돈은 언제 줄 겁니까? 땅 문서는 어디 있고요? 저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돈뿐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주면 안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은행에 같이 가자꾸나. 그놈의 몸은 언제 좋아지는데요? 기다려라. 서류는 조카 집에 맡겨놨는데 그 애가 며칠 집을 비워서. 핑계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더니 다음에는 조카 핑계를 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인가? 처음부터 돈 같은 건 없었던 건가?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희망은 김 씨의 수술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제 인생에도 한 번쯤은 벼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는 자꾸만 그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의심과 된장찌개의 기억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며칠 뒤 결국 제 몸에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철야 작업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제 얼굴을 본 반장이 혀를 차며 그냥 들어가서 쉬라고 등을 떠밀 정도였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낮에 집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방 안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이 시간에 들어올 줄은 몰랐는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제가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자 그 여자는 마지못해 감추고 있던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 낡은 작업복 바지였습니다. 무릎 부분이 다 해져서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멍을 꿰매고 있었던 겁니다. 서툰 바느질 솜씨로 한 땀 한 땀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랬어요? 버리면 될 것 가지고 이리 내놔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바지를 빼앗아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제 거친 손 때문에 바늘에 찔려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그 여자 탓이라고 생각하며 알아서 하라고 휴지를 앞에다 던져버렸지요. 그 여자가 하얀 휴지를 주름진 손가락에 대니 검붉은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자꾸만 그 핏자국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 제 옷을 꿰매준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열이 오르는지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정신없이 앓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지만 뜨겁던 몸은 신기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손을 가져가 보니 물에 적신 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누군가 계속해서 물수건을 갈아주었던 겁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여자가 제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뒤척임에 놀라 잠이 깬 그 여자는 제 눈과 마주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마가 너무 뜨거워서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이었지만 뜨거운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이 닿을 때마다 느껴졌던 그 시원함이 기억났습니다. 누군가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그 막연한 안도감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숨죽여 밤을 새우던 어린 시절,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곳 하나 없었던 외로운 시간들, 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 가장 단단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이마를 한번 짚어보더니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미워도 이건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나지. 저는 말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거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후후 불어식힌 다음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제게 음식을 떠먹여 준다는 것, 그건 제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조금 두려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내가 먹을게요. 제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그릇을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애써 떨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흰죽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에 턱턱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고 그 여자는 제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저를 지켜보다가 구석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작 아픈 건 저 사람이었는데 밤새 저를 간호하느라 병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몸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청망은 무거웠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인생을 망친 원수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저를 간호하던 주름진 손, 걱정스럽게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저를 버렸고 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어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팠던 날 이후로 방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을 나갈 때 그 여자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했고 제가 돌아오면 말없이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컵라면을 먹었지만 그 여자가 차려놓은 밥상을 예전처럼 싱크대에 쏟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랩에 씌워진 채로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저는 돈 문제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와 저 여자 사이에 놓인 유일하고도 안전한 다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카는 언제 옵니까? 대체 은행은 언제 갈 거냐고요? 곧 연락이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려무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자를 닥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한결같이 기다려달라며 눈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독촉하는 것 외에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구석에서 낡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누군가 현관문을 금방이라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욕설과 함께 문을 걷어차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문 밖의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최순자,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최순자,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나를 낳아준 여자의 이름을 말이지요. 저는 그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쫓기던 짐승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문 밖의 소라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냐며 내다보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술에 절은 듯 얼굴은 붉었고 눈은 잔뜩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구석에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돼지우리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이모? 그럼 이 남자가 그 여자가 말했던 조카란 말인가?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를 가져다 줄 조카를 만나는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죠. 그 남자는 방 안을 휙 둘러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최순자 아들이라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춤거리자 그 남자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혀를 차며 그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짜 아들이라고? 당신이 3살 때 버렸다던 그 아들? 야, 이모 진짜 대단하다. 뻔스럽기가 하늘을 뚫을 것 같네. 어떻게 자기 손으로 버린 아들을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갔어? 아들 바보 천치인 거 알고 찾아갔나? 저도 모르게 눈썹이 꿈틀거리고 성질이 건드려졌습니다. 뭘 뜻하는 바를 알기에 더 화가 났던 것이지요. 조카는 나에게 더 소리쳤습니다. 야, 나 같았음. 나 3살 때 버린 엄마 당장 내쫓고 소금까지 뿌렸을 거야. 그걸 받아줘? 하긴 내 입장에선 차라리 아들한테 와서 빌붙는 게 낫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이나 알아?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며 도박빚 갚아줬더니 이젠 사채까지 써서 떠넘긴 사람이야.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통에 우리 엄마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여자를 진짜 거두겠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라는 남자는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도 숨겨놓은 땅이랑 돈 준다고 꼬드겼나 본데 꿈 깨쇼. 이 여자 빈털털이야.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짓말 또 써먹은 거라고.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번 돈 도박으로 다 날렸으니 당신도 괜히 엮였다가 피보지 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거짓말은 처음부터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을
제게 똑똑히 일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간호해주던 손길, 걱정해주던 눈빛, 된장찌개의 희미한 기억까지 모두 다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이용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저놈 말 믿지 마라. 저놈이 내 돈을 노리고 저러는 게야. 내가 너 주려고 모아둔 돈, 저놈이 다 가로채려고 저러는 거라고. 그 여자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험상궂은 조카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그 여자의 변명은 궁지에 몰린 사람의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조카가 돈을 노리고 이간질하는 것이라면 저는 저 자신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는 처절한 발버둥침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저 여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면 저는 제 손으로 희미하게 싹트던 작은 온기를 다시 짓밟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가요. 안 그러면 당신 좋아하는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테니까. 저는 조카라는 남자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답답하다는 듯 조카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몽땅 엎질러 놓는 걸로 분풀이를 하며 다시 찾아오겠다고 갔습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오긴 할 것 같았지요. 경찰이 오거나 빚쟁이가 오거나 함께 말이지요. 그 여자는 제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조카라는 남자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방 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구석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습니다. 조카의 말이 사실일 거라는 이성과 그 여자의 절규가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감정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갑시다. 그 여자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딜? 오늘 내가 조카한테 땅 문서 맡긴 거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 은행이든 땅이 있다는 곳이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내일도 핑계를 대거나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당신이고 뭐고 다시는 안 봅니다.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저의 선언이었죠. 제 단호한 말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치고 잠시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말 아주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저렇게 순순히 동의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동행이었죠. 우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버스는 점점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창밖의 풍경은 익숙한 회색 건물들에서 푸른 논밭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그 여자는 저를 데리고 작은 야산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흙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그 여자가 한 장소에 멈춰 섰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산비탈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저기서부터 저기. 저 큰 소나무 있는 데까지 다 네 땅이야. 저는 그 여자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야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표식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땅 문서 같은 서류 한 장 없이 그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내 땅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네 아버지한테 물려주신 땅이야. 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이 땅 팔아서 노름할 생각만 했지. 내가 그걸 막으려고. 그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아주 오래된 비밀을 꺼내놓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 서류는 조카가 정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오랜 세월이 흘러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저는 다시 예전의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죠. 저는 짧게 말하고 먼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고를 당한 동료 김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씨 아내의 지친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잘 돌봐주세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저 여자를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설쳤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심장이 내내 불편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김씨 아내와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오늘이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 여자도 일찌감치 일어나 평소와는 달리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 입은 듯한 조금은 낡았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제 제가 걸었던 마지막 믿음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땅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갔던 야산에 주소를 대고 토지 대장을 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담배만 태웠고 그 여자는 제 등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주소의 땅은 소유주가 박 씨가 아닌데요? 이미 1982년도에 김 씨라는 분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걸로 나옵니다. 1982년,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 성함은 박철수입니다. 네, 몇 번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현재 박철수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직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눌러 참았습니다. 아직 은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잘못됐을지 몰라도 평생 모았다는 돈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은행으로 가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그 여자는 제 뒤를 힘겹게 쫓아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민 낡은 통장은 이미 거래가 정지된 지 오래된 휴명 계좌였습니다. 직원은 한참이나 컴퓨터를 두드려 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액이 7,350원 남아있으시네요. 이 계좌는 마지막 거래 이후 10년이 넘어서. 직원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모았다는 돈의 가치가 고작 7,350원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희망, 기대, 믿음. 제가 지난 며칠간 품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 김씨 아내의 얼굴, 새로 살 트럭,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나는 꿈,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서 빼앗듯 돌려받아 그 여자의 손에 구겨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여자의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간호해주던 손길도 걱정해주던 눈빛도 전부 저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의 노란한 한심한 바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그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 여자는 뒷걸음질 치며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떨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제 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묵혀두었던 원망과 지난 며칠간 품었던 헛된 희망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잖아.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평생을 당신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그렇게 짓밟아야 속이 시원했냐고.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컵라면 그릇이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 낡은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광기 어린 모습에 그 여자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딴 말 집어치워.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용서될 것 같아? 돈도 땅도 다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너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 아니었니? 그 여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를 버리고 함께 도망쳤던 남자는 노름꾼이었고 얼마 못 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평생을 식당 허드렛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살았다고요. 병들고 늙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자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찾아가면 제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돈과 땅이 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구차한 변명을 들으며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니, 난 그래도 끝까지 당신 말을 믿고 싶었어. 근데 결국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당신 살자고, 당신 편하자고 아들 인생을 2번이나 망가뜨리는구나. 저는 그 여자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 얼굴을 보고 싶지도 저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그 여자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며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만 한번 받아오.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귀여우다시피 제게 다가와 제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저는 그걸 바닥에 내팽개치려다 손수건 틈으로 삐져나온 낡은 사진의 귀퉁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였던 저는 저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친구들과 어색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역시 멀리서 몰래 찍은 것처럼 초점이 맞지 않고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날 논산 훈련소 앞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누군가 아주 멀리서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멀리서라도 네가 어떻게 크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하지만 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이런 형편없는 어미가 네 인생의 짐이 될까봐.
그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사이에 낳은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았다 하더라고요. 저를 등진 것을 후회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 인생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외로운 시간들 속에 이 여자는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진 몇 장이 제가 겪어온 47년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원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왜 지켜보기만 했는가? 왜 그때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사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진수야,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다른 자식들처럼 당신 버릴 거야.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어머니란 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워. 나가서 다신 보지 말자고. 저는 그 여자의 등을 떠밀어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 여자의 울음소리와 제 안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가 뒤섞였습니다. 제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허나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쫓고 문을 닫은 순간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원을 도려냈으니 이제 다시 예전처럼 혼자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방 안을 채운 것은 평온이 아니라 거대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머물던 구석 자리, 낡은 이불과 함께 남겨진 그 희미한 채취가 오히려 그 여자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치우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술을 사왔습니다. 취해야 했습니다. 취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소주병을 병째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위장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더 또렷해졌습니다. 술에 취할수록 머릿속에서는 온갖 기억들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모질게 저를 버렸을 엄마, 밤새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던 주름진 손길, 서툰 솜씨로 제 작업복을 꿰매던 모습,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 왔다는 증거인 낡은 사진들, 원망과 연민이라는 도저히 한데 섞일 수 없는 두 감정이 제 속에서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악독한 여자였다면, 그래서 미련 없이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었다면 더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게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상처와 흔적을 동시에 남겨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 곳도 없는 늙고 병든 몸으로 이 비를 맞으며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 저러다 길에서 쓰러져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니,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가도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을 그 여자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방 안에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인력시장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있는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료 김씨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마당에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제 몸을 담보로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돈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족쇄를 찬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관희 씨도 어려운 처지에 돈이 어딨다고 우리한테 빌려줘요. 김씨 아내는 도리어 후줄근하고 거친 제 손길이 주는 돈을 받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안 하려다 답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땅이랑 돈을 주셨거든요. 김씨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행여나 제가 맘 바꿀까 돈을 바로 받았고, 저 또한 돈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쳐 있었지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도, 돈도,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라는 존재까지도요.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는데 동네 공원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익숙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밤새 비를 맞아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꼭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요. 이봐요. 다행히 희미하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늘게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는 놀란 듯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대신 저는 몸을 숙여 깡마른 그 여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벼운 무게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등 뒤에서 그 여자의 얕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단순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 여자를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벗기고 제 옷 중에서 가장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그 여자의 몸은 앙상한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온몸에 남은 상처와 멍 자국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방에 들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몸은 밤새 맞은 비 때문인지 급격하게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제 수중에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사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했고요. 저는 그날부터 인력시장에 나가는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워 팔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잘 시간을 쪼개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약을 사고 그 여자가 먹을 미음을 끓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여자를 간호했고 그 여자는 말없이 제가 주는 약과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움을 떠먹여 줄 때 그 여자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 제가 잠든 사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멈칫하는 그 가느다란 손길,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47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아주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저기 서랍 좀... 저는 그 여자가 가리키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여자가 처음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작은 천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 가방을 열어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손때 묻은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다. 그 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확인했던 잔액이 7,350원 뿐이던 그 휴명계좌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금은 발행되지도 않는 구식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최순자라는 이름과 함께 아주 오래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일당 5,000원, 파출부 품삯 10,000원, 폐집한 돈 3,000원,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이 수십 년에 걸쳐 쉼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찍힌 최종 잔액은 32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사이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전부를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게 엄마의 전부다. 따뜻한 밥 한 끼 꼭 사 먹어라. 엄마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통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그 여자의 입이 아닌 글씨로 처음 마주한 그 단어 앞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50살 평생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었던 제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건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저를 생각하며 1,000원, 2,000원을 모았을 그 고단한 삶의 무게가 그 꾸깃꾸깃한 편지지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 여자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아주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채빚도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웠던 깊은 그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언젠가 제가 정말 힘들어질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으로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식당에 들러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바라보는데 문득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땅이나 큰 돈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를 버리고 한평생 저를 한해 맺혀 외로움에 사무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나마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